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경계감과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업체인 월마트, 타겟이 이틀 연속 어닝 쇼크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무게감이 한층 더해졌는데요.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이죠. 미국 시장의 급락에 우리 시장도 공포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이탈을 했고 환율은 1,27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600선 이하는 저점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응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히어로 종목 바로 LNF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7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며 강하게 튀어올랐는데요. 이외에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등도 같이 올라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 비중이 1년 새 6%에서 45%로 커졌습니다. 간밤 미국 유통업체의 급락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소비주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마트는 2거래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NF를, 기관은 우리금융지주와 일진머티리얼즈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을 웃고 또 울게 만든 종목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이너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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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경민 차장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긴축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면서 환율이 올라왔고 주식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였어요. 미국 선물이 그래도 상승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보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장 특징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아직도 수급 공백이 크다라는 거를 좀 시장이 좀 증명한 것 같아요. 매수든 매도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호가가 소위 말하는 호가가 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저점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점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자주 나오죠, 제가. 점자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만 이 저점이라는 거는 어느 한 포인트가 아니라 구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저점의 신뢰 구간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해보고 싶고, 일단 오늘은 뭐 역시 담보된 성장이죠. 2차 전지의 양극재 대표적인 종목인 이제 LNF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소식을 좀 들려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를, 그러니까 이쪽 2차 전지 쪽의 심리를 좀 붙잡아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이렇게 좀 파악되는데, 뭐 사실 뭐 양극재도 양극재입니다만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고, 이쪽에서 좀 맥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뭐 좀 단기 매매에 임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좀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또 이제 추려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일단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은 미국 시장의 하락이 요인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조금 아픈 곳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마 조금 시장이 좀 긴장 속에서 좀 지나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인들의 이제 수급을 보고 시장의 저점 신뢰 구간을 확립해 나가는 기간이다. 뭐 이 정도로만 오늘 시장에 대한 의미를 좀 찾으셔도 오늘 시장은 뭐 잘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의 신뢰 구간을 쌓아가는 기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이슈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이슈가 있거나 개별 종목단에서 뭐 실적이 잘 나왔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튼 지금 2분기,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은 지금은 그런 종목들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숲을 좀 보기보다는 나무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그 나무가 확실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할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시장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올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차라리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 것들이니까 너무 시장에 빠져서 종목들이 빠진다라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가격이 매우 싸져 있는 구간이고 매력적인 구간이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빠져서 종목들이 밀릴 때 좋은 종목은 반드시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들 우리가 담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는 투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충원 대표님께도 이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루는 좀 희망을 줬다가 하루는 또 공포로 갔다가 이 줄다리기가 굉장히 좀 팽팽한데 전략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을 사실 굳이 이게 예측을 한들 다른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종가를 고가로 마감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5%가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 있을까?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공포가 많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이게 불안전한 시장인 거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지금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옆에서 이제 이재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그래도 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했어도 아까 이제 LNF CG가 나왔을 때 굉장히 뭐 3개월 동안 무려 40%가 올랐습니다. 올해만 코스닥 지수가 거의 오늘까지 하면은 한 18% 정도인가요?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시가총액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비중을 하나에 많이 실른다던가 섣부르게 예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시장이 오히려 좀 맞는 것 같고 요즘에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고 시장 흐름보다는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신데 여전히 그 시각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 심리와는 반대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들 본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이고 뭐 지수가 한 뭐 1%, 2% 오르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도 그냥 뭐 현금만 쓰지 않잖아요. 그냥 신용까지 해가지고 한번 했다. 뭐 거기 그때 또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은 놓쳤네. 뭐 이렇게 좀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저점 구간을 확립해 나가는 이제 그런 구간,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절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안 그래도 없는 현금을 만들어가도 지금 뭐 모자랄 판에 지금 있는 현금을 꾸겨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고 괜찮은 종목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뭐 한 사고 싶었던 물량의 뭐 5%, 10% 이렇게 하락하는 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뭐 이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점을 다져가는 시기고 지금 뭐 빠른 그 매수가 아니라 하락 시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데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종목을 찾아야 할 텐데 저희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과 2차 전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21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전기차 그리고 관련 시장까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면서 요즘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도 잘 가는 모습인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투자 계획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경민 차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꼽기는 했는데요. 뭐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생산 설비 확충하고 이제 연구개발 R&D 이쪽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에 잘 나갔다는 거는 이제 물론 북미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다라는 의미고 테슬라에 의해서 넘버 2를 차지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멀티플이 상승을 한 거지. 과연 올해의 가이던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품 조달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한 거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프레임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을 좀 내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런 좀 투자 안에 다 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 오늘도 뭐 오전장에는 이제 중소형 자동차주들이 꽤나 올라갔어요. 뭐 우수 AMS 같은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SL 같은 종목도 현대차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뭐 제가 보는 거는 그룹사 내에 이제 1차 협력사들 그쪽이 좀 주도가 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산 차질이 없는 이제 그런 쪽에서 밸류 체인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근데 아직은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에는 같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좀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와 이제 연간 사업에 대한 모색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에 좀 들어 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도 고객한테 질문을 받아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자동차 기업과 모빌리티 기업의 사전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는 찾아보고 이제 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보니까는 이동 수단과 방식에 대해서 막대양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계적 운송 수단 외에 다양한 파생 산업을 연동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가 그냥 자동차의 제국으로 있는지 아니면 모빌리티의 기업으로의 확장이 나오는지에 좀 분간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 인프라와 연간 신사업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이제 모든 사업 전반을 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꿈꾸면서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서 좀 더 진일보해가지고 전기차와 수소차까지 영역을 넓히겠다 이렇게 좀 선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주가를 보였습니다만 종목을 하나 좀 끼워 넣기를 하자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이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고자 하는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최근 이익단도 좀 좋아지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 외에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한 종목 이렇게 좀 끼워 넣고 싶습니다. 네, 이번 투자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말씀 주신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라는 그림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공장 추진에 앞서서 이렇게 국내 대규모 투자를 먼저 공개했는데요. 이미 나온 얘기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차 그룹의 국내외 적극적 행보, 향후 기업 가치의 프리미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충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당연히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가 있죠. 이게 단순히 이 회사의 내부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기업과 이제 미국에 있는 정부와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프리미엄에 대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거기에 발맞춰서 추가적인 더 지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열려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1월 달에 애플카 이슈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냥 그게 단순히 모멘텀으로 끝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모멘텀과 함께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 애플카랑 뭐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뭐 완전히 전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투자 공시가 기업 가치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내일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약간 이런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코멘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생산 설비 확충에 더해서 연구 개발도 포함이 됐는데 배터리, 모터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알파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대규모 투자다 보니까 이게 그 기간도
당연히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그림을 포석을 놓고 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꾸준히 뭔가 하나하나가 성과가 나타날 때마다 각 회사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과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뭐 성일하이텍 상장 관련한 얘기들 그리고 뭐 재영택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오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폐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 회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회사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을 이끌었던 게 당연히 소재 관련주지만 장비 관련주들이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이끌어가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언제 주목을 받을지를 모를 뿐이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실적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전 추가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래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비가 갔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끌어올 때는 되게 먼 얘기를 끌어왔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목표 주가를 낼 때 올해 아니면 내년 걸 끌어와서 내는데 응급제 이제 양극재나 응급제 소재 관련주들은 뭐 5년, 6년 뒤 거를 끌어오고 거기에다가 다른 데를 만약에 PR을 만약에 30배를 줬는데 이거는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는 40배까지 더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가 보통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소재뿐만이 아니라 장비 업체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내에 동반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2차 전지 기대감에 맞춰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LNF가 LG에너지솔루션과 7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 주가도 오늘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LNF와 이 LG에너지솔루션 협약 내용과 그 의미 이재모 대표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LNF가 오전 장 개시하기 전에 공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장 끝나고 공시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공시 타이밍이 좀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오늘 계약 금액을 좀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금액이 7조 원인데요. 2023년도부터 해서 24년도 그러니까 2년 동안 7조 원 정도의 어떤 공급 계약을 맺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석처럼 약간 달려있는 내용이 있는데 향후에 판매량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그 이유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어떻게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단 기본 계약이긴 하지만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온 금액 7조 원도 상당히 큰데 향후에 더 나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LNF는 오래도록 지금 고객사, 협력사 이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계약을 좀 맺어주면서 뭔가 내재화된 분위기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확실하게 형성을 좀 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금액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LNF가 지금 이 LG 에너지솔루션 계약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양극재든 또는 음극재든 이런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소재가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뭐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충분히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NF가 오늘 타이밍이 좋았었는데 장 빠질 때 공시해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업들 제가 볼 때는 계약 나올 만한 기업들 좀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결국 이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업체들은 계속 이런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사실은 이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면은 이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NF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비단 LNF만의 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런 추후 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현대차그룹이 커가면서 또 협력사들도 함께 커갈 텐데 전기차의 경쟁력도 좀 궁금하고요. 현대차그룹의 전략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정경민 차장님이 이미 현대오토앱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먼저 답변 드리고 갈까요? 일단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은 이제 가성비죠. 사실 이제 뭐 아이오닉 5, 또 이제 EV6, 네, 니로 요 세 모델이
북미에서 이제 좋은 스코어를 보였던 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같은 가격에서 테슬라랑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제 그 정도 순위를 냈을지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긴 보증과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넣어서 이제 가성비 좋은 그런 모델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했다라는 데 이제 큰 의미를 좀 갖고 있고, 향후에는 아마 이제 북미 지역의 이 판매 순위에 따라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오르거나 조정을 받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릴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절대적인 실적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기차의 판매 성과에 북미 시장에서 판매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반응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도 북미 시장의 이제 전기차 판매 순위에 따라서 또 판매량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거기에 좀 반응을 할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수준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레벨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치적으로 영업이익을 올해 내놓은 가이던스를 이렇게 확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멀티플이 올라가서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과연 이 비용적인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인플레 상황에서 또 오늘 미국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 문제,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노이즈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시점에서 또 말씀드렸던 북미의 판매 순위 이런 것들에 좀 대응을 하면서 면밀히 좀 지켜보시면서 뭐 저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 오르지 않는 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다소 소극적입니다만 지금 시황에 어울리는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오르지 않을 때 담아가는 전략을 주셨는데 좀 전에 그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대 오토에버는 이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수치가 찍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여기저기 이제 다 한 곳에 좀 모아서 이렇게 신사업을 좀 펼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길은 없어 보여요.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움직일 때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현대차와 기아보다 훨씬 더 저는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급등을 해서 현 가격대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성, 뭐 멀티플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담아볼 만한지 궁금한데 이재모 대표님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전기차 소재 업체들은 무조건 지금 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재 업체들을 분산해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재가 됐든 음극재가 됐든 분리막이 됐든 전액이 됐든 그건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나 종목 관심 있는 소재 이런 쪽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은 비싸다고 느끼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하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25년 또는 2030년 얼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건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간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3년, 5년 뒤에 공장 증설을 다 하고 나서 그때 얼마 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과연 싼 것인가 비싼 것이냐 이걸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은 제가 3월달 주가가 급락했을 때만 보더라도 거의 3년 뒤 실적 대비했을 때 비례하면 PER은 10배까지 내려섰습니다. 성장주들이 10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쌌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좀 반등을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이제 잠깐 고개를 든 정도 수준이고요. 향후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충원 대표님의 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지금은 저라면 못 삽니다. 당연히 이게 최근에 이게 한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샀으면 그때 샀으면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이걸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회사 좋은 게 사실 이게 1년 전에도 좋았고 6개월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주식의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 뭔가 역사적 신고가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은 눌리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 영역에서는 뭐 굳이 지금 시점은 또 팔 필요는 없다. 뭐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그 전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저희에게 미리 좀 종목 콕톡을 통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2차 전지들은 지금 잘 올라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좀 종목들을 발굴해내가지고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지금 이게 2차 전지를 얘기해야 될지 그냥 완성차 부품 업체를 얘기를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때 2주 전에 제가 콕톡 시간에 모트렉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회사는 좋다. 좋은데 이제 그 부품 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 이렇게 재무 조화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컨셉은 그냥 그때 제가 그 종목을 발굴할 때는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약간 좀 특이한 포인트를 잡았었던 거였는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는 왜 흑자가 났을까?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공부하게 된 약간 논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뭐 지금 소재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장비 업체 중에 또 많고요. 장비 업체를 볼 때 하나의 약간 팁이 있다면은 그 이제 전자공시 다트에 들어가면은 매출 및 수주 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분기마다 트래킹을 하면은 이 회사가 계속 이거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수주가 곧 매출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서 그런 종목 가운데에서 좀 발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굴을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다트에서 수주를 얼마나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팁을 주셨으니까 좀 귀담아 듣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츠로셀입니다. 리튬 1차 전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3년 만에 좀 가장 지금 약하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회복이 전망된다라고는 하는데 분기별 이익 성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분기별로 일단 보시기보다는 이 기업은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년간 잘 보시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 환경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이 수출이 한 70% 이상 되는데 해외 영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 활동이 어려우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흑자를 냈던 기업이었고 다만 올해는 조금씩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밀렸던 일단 수주 같은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빠르면 2분기, 늦으면 아마 3분기 정도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씩 더 좋아지는 분위기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증액 구도가 뚜렷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북미 수출 실적과 시추용 방산 부분 성장이 이익 성장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수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현재 최대 고객사인 자일럼양 수출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수출 회복 본격화 시기를 언제쯤으로 그러면 전망을 하고 계시죠? 네,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주가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도 뭐 무언가 계약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는 나올 만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이 기업의 매출의 한 60% 이상이 북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방 시장으로 볼 때는 스마트 그리드 이제 계량기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수도라든지 전기 이런 쪽에 대부분 계량기가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 동사에 리튬 1차 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무언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지금 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시추용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제품들의 고온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고온전지는 2019년도부터 매출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거의 매년 세 자릿수 이상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온전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은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수주 얘기 드렸었는데 그 분수 쪽, 그러니까 군용으로 지금 나가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수주가 안 됐었어요. 작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수주가 나오는데
그 예상 시점을 지금 빠르면 2분기인데 지금 5월 거의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5월 말 정도, 6월 이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밀린다 그러면 아마 3분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던 수주가 올해는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주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그러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주 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게 회사에는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는 큰 사이즈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수주가 큰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업의 실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17년 연속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대량으로 갑자기 많이 나오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나오던,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사로부터 계속 발주가 나오는 시스템이고 여기에 추가 알파 고객사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적이 안정되게 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대량으로 나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추로셀이 뭐 시추용, 방산 부분 전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를 해서 또 이 종목이 잘 가져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개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쯤 본격 상용화가 예상될까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나올 것들과 향후 한 3, 4년 뒤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그 메이크센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인수를 한 기업이고 기술 제휴까지 맺은 상태인데 지금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구리 나노잉크 기술 또는 복합 나노 기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이 음극재 시장으로 진출을 좀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음극재 시장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흑연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실리콘 계열의 음극재가 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지금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실리콘 표면 처리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 또 기술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국책과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차세대 이태아 전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리튬 황전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책과제를 2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산자부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2개의 과제를 21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상용화 시점은 25년도부터 27년 그 사이에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간 좀 단단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추로셀의 오늘 수급을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유의미한 수급은 아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11,500원을 딛고 지금 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이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닥은 좀 찍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 때 저점이 1,300원대 지금 주가가 한 12,000원대인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주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거는 바닥이라는 것들을 좀 의미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 지금 바닥인 것 같고 고점 레벨을 저는 한 2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PER 20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하실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제가 볼 때는 2만 원 정도 밸류에이션 PER은 20배까지 보시면 되고 지금은 PER이 11배, 12배 수준이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추로셀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충원 대표의 TLB입니다. 차세대 D램인 이 DDR5 도입 본격화로 수혜가 기대되는 이 반도체 부품주들. 그중에서 TLB를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DDR5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핫한 상황입니다.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초도 물량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먼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 DDR5 관련해서 심택이랑 TLB랑 뭐 굳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심택의 매출 비중의 대부분은 패키징 매출이고요. PCB 매출은 21%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PCB에서 나오니까 조금은 영역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콕톡 시간에는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제가 다 갔다 온 기업들인데 이거 좀 시기가 맞게도 좀 그저께쯤에 TLB 담당자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같이 미팅을 한 내용까지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메모리 모듈 PCB와 SSD 모듈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이유는
보통 심택이 그렇게 좋다라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영업이익률이 정말 잘 나와서인데 이 회사가 1분기 매출이 518억 원, 영업이익이 91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17.5%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놀랄만한 수치는 맞는데 그럼 작년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1년 동안 영업이익이 134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가 91억 원이니까 앞으로 분기가 3개나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CB라는 거는 전기절연 기판 위에 정기적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탑재가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SSD PCB 양산 체계를 구축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금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24년 DDR5의 출하량이 DDR4를 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DDR2에서 3로 넘어갈 때, 3에서 4로 넘어갈 때, 이제 4에서 5로 넘어갈 때 보통 보면은 첫째 년도는 침투율이 보통 20%가 되지 않았고 그게 그 다다음 해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가시화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볼 때 P하고 Q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이 줄어들고 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든 거다 하는데 이 DDR5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참 놀랍게도 DDR5가 계속 침투되면 침투될수록 P와 Q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많이 팔리니까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DDR5가 어쨌든 최근에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뒤늦게나마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방금 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한 수치인데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TLB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뭐 3만 원대 얘기했으면은 많이 빠졌네, 거래량 없네, 시장에 관심 없네, 안 사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올라와서 또 사자고 가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사네 이렇게 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분산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TLB는 DDR5 관련주의 약간 다크호스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점과 고점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 TLB의 지금 실적도 좋은데 1분기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품 업체 중에서 봤을 때 이제 D램 매출 높은데요. 현재는 이제 PC용 DDR5만 공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또 서버용 DDR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될지 향후에 얼마나 좀 기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침투 순서가 모바일 다음에 PC 다음에 서버일 거예요. 서버가 제일 뒷단에 있는 건데 이 회사는 안 그래도 지난해 2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지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캐파 대비 20에서 30% 정도 더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침투율이 20%가 안 된다고 했는데 1분기에 이런 매출 부문을 좀 브레이크 다운을 해서 보면은 지금 침투율이 그래도 이 회사의 매출의 한 17% 정도까지 들어왔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시장은 사실 실적 숫자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반응을 했지만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부분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1년 동안이 7.5%였는데 이번에 17.5%가 나오니까 이게 보통 하이 싱글에서 이제 두 자리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숫자로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는 더욱더 좀 그렇게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닐까 하고 그런 증설 효과에 대한 실적 개선세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다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팅했을 때 한 가지 물어봤던 게 요즘에 애널리스트나 이런 기업 탐방이 많이 오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전화가 많이 안 왔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서버용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향후 4년간의 핵심 모멘텀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보였는데 D램 쪽 매출 비중이 높지만 낸드 쪽도 하잖아요. 이 낸드용 메모리 모듈 기판 매출 성장세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근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100% 내에서 어떻게 변하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사는 뭐 메모리 모듈과 이제 SSD 모듈 PCB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블렌디드 ASP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근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회사들을 특히나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특히 뭐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낮게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고부가 가치가 아닌 저부가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믹스가 돼서 내려가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회사는 고부가 가치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대장주인 심텍 같은 경우에 패키징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은 그쪽에서의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낸드나 디램 쪽으로도 많은 지금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있고 인력 채용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이게 어떠한 매출 부분의 하나가 꺾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제 우리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이 고부가 제품이 얼마나 비중이 확대가 되는가인데 이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평균 판매 가격의 개선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듣겠습니다.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 개선 효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DDR4에서 5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추정이라는 것과 분석이라는 거는 약간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넘어갔을 때 보통 20~30%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업계에서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그렇게 침투율이 뭐 아직은 17%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회사에서의 매출은 근데 이제 이게 더 계속해서 침투율이 올라가면은 기존의 저부가 가치보다 더 고부가 가치가 더 많아지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업체 중에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가는 데가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뭐 경쟁사도 있고 뭐 이게 약간 윗단에서 받는 것,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받는 거다 보니까 또 많이 남길 수도 없거든요. 업황 그런 특성상. 그래서 한 영업이익률을 한 20에서 25% 정도의 예상을 일단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뭐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뭐 쇼티지 반도체랑 이런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삼성전자나 뭐 TSMC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어떤 투자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큐가 조금은 많이 변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전방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고 뭐 평균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략을 짧게 듣고 갈까요? 단기간에 오른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지금 안 사시면 되고요.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충분히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손절은 조금은 목표가보다는 짧게 4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콕 종목톡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좀 친근했던 종목이에요. CJ CGV. 리오프닝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영화계가 점차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름이 또 성수기죠. 대작들 개봉도 앞두고 들떠 있어요.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좀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해도 좋을지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바람이죠. 본격적으로 영화 저도 극장을 간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러실 거 뭐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뭐 한두 번 뭐 이 정도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한 건 물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그래서 약간 이제 변화구 같이 이제 승부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어제 개봉했던 범죄도시 2 그리고 최근에 520만인가 넘었을 거예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주가는 뭐 아직 그 자리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초등학생 같은 이제 그런 논리에서 좀 출발은 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들 모두 이제 OTT에 집중을 했죠. 뭐 넷플릭스, 애플, 뭐 디즈니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누가 무슨 드라마를 제작한다더라, 뭐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그게 뭐 순위 몇 위에 올랐다 그러면 상한가 한번 가고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뭐 드라마와 이런 또 OTT에서 볼 거는 OTT에서 보는 거고. 큰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큰 스크린에서 또 봐야 된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이고
그게 또 500만 관객들을 또 모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또 이 세그멘트가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이제 원래 여름 방학 시기잖아요.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정말 대작들 뭐 그리고 굉장히 이 인지도 높은 IP를 갖고 있는 그런 좀 영화들 그리고 1편이 완전 대성공을 했었던 그런 영화들의 속편들이 정말 이제 속속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뭐 저는 아직은 뭐 물론 이제 주가 반등도 굉장히 더디고 오늘 뭐 CJ/CGV 공매도를 보니까는 이달만 보더라도 거래의 한 15%가 공매도고요. 아직도 뭐 200억, 240억 정도의 공매도가 누적적으로 좀 쌓여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대작 영화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오고 뭐 몇백만을 달성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투자 심리라는 것도 금세 또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회복의 트리거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국내 리오프닝의 끝사랑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 한번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에 닥터 스트레인지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향후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으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뼈 아프더라고요. 해외 법인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돋보였는데 이제 주요 해외 시장들도 리오프닝에 돌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해외 법인의 실적 회복세도 동반이 될 수 있을까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터키 쪽은 이미 이제 손익분기를 좀 넘어섰고요. 베트남도 이제 거의 다 왔고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봉쇄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한 78% 정도까지 좀 매출이 좀 회복되는 걸로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트리거로 작용한 주가가 빵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가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런 대작 영화들과 함께 두 번의 트리거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심리에 자극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공매도도 조금씩 이제 쇼 커버링이 나오고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EPS 얼마에 PER 얼마 곱해서 뭐 적정 주가 얼마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좀 투자 심리에 기대 있는 이제 그런 주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작동이 좀 되는 시점이라면 저는 뭐 저렇게 뭐 더 빠질 때도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저점의 어떤 신뢰를 높였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수진 앵커도 이제 팝콘 콜라 얘기하면서 느낌이 좋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영화관이라고 하면 그 팝콘과 콜라를 먹는 그 분위기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식음료 섭취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부분? 팝콘하고 콜라만 드시나 보죠. 저는 뭐 핫도그, 오징어, 핫도그, 나초 이거 다 오징어 먹거든요. 뭐. 예. 그건 이제 그 광고할 때 다 먹잖아요, 원래. 예. 그리고 이제 전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궁금했어요. 과연 이제 지금 뭐 12,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15,000~16,000원씩 하잖아요, 극장 표가. 제가 마지막으로 극장으로 갔던 게 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이충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P와 Q의 논리로 좀 간다면 일단 P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Q만 늘어나면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객단가를 CGV 측에서 좀 공개를 했는데 좀 작은 그런 CGV 그러니까 그런 그 극장에서는 인당 한 32,000원 정도. 그러니까는 먹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3만 4천 원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관객 수, 요거면은 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매출이 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또 4월 달에는 200%가 넘는 매출 성장과 또 식음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요거를 뭐 극장 상영관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간식 먹는 대로 봐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매출 비중이 식음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많이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시점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역시 대작들이 관객들을 좀 불러 모을 것으로 뭐 강력하게 좀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영화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시각이 궁금해요. 이 영화가 제작, 배급, 상영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쇼박스, 뭐 덱스터 같은 관련주들도 여기 시각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약간은 더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좀 상영관 쪽이고요. 그도 그랬던 게 덱스터나 뭐 쇼박스, 뭐 뉴 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이제 연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OTT 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상황 동안에 극장에 올릴 거를 그냥 OTT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작비를 회수하는 정도로 이제 뭐 저는 연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벌지 못했죠. 그래서 살아왔는데 이게 이 상영관 쪽은 CJ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롯데 계열이고 또 이제 중앙일보 계열이다 보니까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이 그냥 온전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저도 이제 이 증권사 지점에서 채권을 판매하는 그런 PB로서 이제 몇몇들 보면 어느 지점들은 이 임대료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탄력도는 이런 제작이나 또 OTT로 갔었던 이제 그런 컨텐츠 제작 쪽보다는 저는 이제 상영 쪽,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또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불안감이 여전히 좀 도사리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뭐 더 빠질 곳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가 어렵지 않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좀 크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3만 원대 한 초반, 한 3만 2천 원 정도 보셔도 되고 요즘에는 또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가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로 좀 짧게 타이트하게 접근하시고 요 기간은 저는 이제 이 7월 달에 그 한산 용해 출연이 얼마의 관객을 끌어모았느냐 요 시점에 아마 이제 매도를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시점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보다는 조금 짧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투자 아이디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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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침에 미국 시장도 놀라게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아쉬웠습니다. 다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투자 아이디어 챙겨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